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고부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 원자력 안전 관련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의 찬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센터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낯뜨거운 언어의 성희롱을 지속해오다가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연구소 징계위는 가해자인 센터장에게 피해자 명단을 넘겨주면서 2차 피해까지 일으켰습니다. 우주를 관측하기 위한 인류의 열망은 맨눈 관측으로 시작해서 광학망원경, 전파망원경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지름 25m짜리 거대 마젤란 망원경을 칠레에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참가했는데요.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 우주의 신비를 풀어낼 거대 망원경 사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올해 4월 3일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가 한국에서 상용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정도 지난 지금 품질에 대한 불만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는 5G 이동통신 서비스 현황과 개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현재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한창인데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고부터 최근 불거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까지 원자력과 관련된 여러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리 기자. 네, 이혜리입니다. 네, 오늘 국정감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한 원자력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죠. 어떤 내용이 오갔나요? 네,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 등 모두 5개 기관에 대해 진행됐습니다. 올해 들어 원자력과 관련한 현안이 많았던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이계호 의원은 인재로 드러난 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고 당시 원안위의 늑장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여전하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확인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원안위가 책임지고 역할을 해달라며 질타했습니다. 라돈 침대와 같이 생활제품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방사선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지만 수거율이 절반밖에 안 된다며 강제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원전 주변 지역에서 드론이 탐지됐지만 대책이 전혀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막기 위한 법안도 규제에 막혀 있다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원자력 문제의 경우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많다며 이에 대한 원안위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지난해 라돈 침대 사태를 일으킨 원료 물질 모나자이트 3.35톤의 행방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모나자이트를 산 업체 66곳 가운데 폐업한 9곳이 보관하고 있던 모나자이트 약 3.35톤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여러 업체에서 모두 450kg이 넘는 모나자이트를 여전히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용현 의원은 모나자이트의 관리 상태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모나자이트에 대해서도 속히 폐기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된 충남 보령과 경기도 포천의 돼지 농장은 정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보령시 천부면에 있는 농장에서 돼지 7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를 받고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음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성으로 판명날 경우 의심신고 농장을 비롯해 많게는 반경 3km 이내 45개 농가에서 기르는 10만 7천 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해야 할 위기였습니다. 이에 앞서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에서 들어온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도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으로 확진된 이래 지금까지 모두 13건이 발생했습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으로 일부 지역에 발령됐던 돼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풀림에 따라 철저한 방역을 지시했습니다. 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방역 점검 회의에서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시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해제됨에 따라 더 많은 축산 차량이 이동하게 된다며 도축장 진출입 때 충분히 소독하고 운전자가 계류장에 내리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발생 지역 주변 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 철원은 현재보다 더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발생 지역과의 경계선, 타 권역과의 경계선에서 소독과 이동 통제를 강화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첫 확진 판정 이후 총 13건이 발병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돼지열병이 급속히 퍼진 아시아 국가들을 조사해보면 확산 과정에서 서로 비슷한 패턴이 발견되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함형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무풍지대였던 아시아에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였습니다. YTN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세계 동물보건기구의 데이터로 돼지열병의 아시아 확산 양상을 분석했습니다. 바이러스는 지난해 8월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을 필두로 한 달도 안 되어 내륙과 동부까지 퍼졌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중국 본토에서 걷잡을 수 없이 전파되다가 올해 1월에는 몽골로도 퍼졌고 2월부터는 반년에 걸쳐 베트남에서 확산됐습니다. 6월부터는 라오스의 축산 농가도 잠식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북한의 중국 접경 지역에서도 발생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베트남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처음 일주일간은 북부의 일부 지역에 집중되다가 한 달 정도 지난 시점부터 전국으로 퍼져나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초기 발생 후 2, 3주간의 바이러스 잠복기를 지나서도 발병이 끊이지 않고 2번에 걸쳐 급증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중간에 잠시 주춤하는 듯 했다가 다시 확산하는 것은 방역 과정에서의 2차 감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방역 상황이 더 열악한 라오스는 6월부터 3개월 동안 돼지열병에 시달렸습니다. 역시 처음에 확진 판정 이후 소강 상태를 거쳐 2번에 걸쳐 크게 확산했습니다. 2차 전파가 있는 경우 초기 발생 후에도 2번 이상 발생이 급증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특히 중간에 소강 상태가 오더라도 다시 확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수개월 동안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본격 확산의 기로에 선 우리나라. 기온이 더 떨어지면 바이러스 생존율은 높아지고 방역 효과는 작아지므로 이번 달이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 작업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함형건입니다. 정부 부처 산하 연구센터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차마 말로 옮길 수 없는 낯뜨거운 성희롱을 해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처리하는 징계위원회가 피해자 명단을 가해자에게 공개하면서 2차 피해까지 나왔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이 연구소의 한 센터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해온 사실이 뒤늦게 신고됐습니다. 성관계 횟수를 묻는 건 예사였고 회식 자리에서 예술작품을 언급하면서 노골적인 성행위를 묘사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신체 부위를 평가하고 성기를 연상시키는 건배사를 수시로 언급했습니다. 센터장의 이 같은 언어성 폭력은 지난 2015년부터 2년 반이나 이어졌습니다. 근데 상급자가 그렇게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약간 순간적으로 바로 판단하고 바로 항의를 하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 지위의 차이에 따라서는. 참다 못한 직원들이 연구소에 문제를 제기했고 피해를 진술한 사람만 12명이나 됩니다. 센터장은 결국 해임됐지만 성폭력 조사를 한 연구소 태도도 문제입니다. 가해자인 센터장이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명단을 넘겨준 겁니다. 과기부는 성폭력 예방 지침에서 사건 처리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 신원 공개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넘겨준 이유가 더 가관입니다. 가해자가 자기 방어권을 주장을 하면서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피해자 대표가 동의를 해서 신고자 명단을 넘겨받은 가해자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만나서 얘기하자는 등의 가해자 전화에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이 커지면 모두가 곤란해진다는 협박성 연락까지 받았습니다. 신고자 정보 보호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전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간 분리와 유급 휴가 명령 등 기관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년 넘게 묵혀오다 겨우 드러난 성폭력. 안이한 대처로 2차 피해까지 일으킨 정부 산하 기관의 태도가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초기 우주의 모습이나 아름다운 성운 등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망원경을 이용해 촬영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도 칠레에 설치될 거대 마젤란 망원경 건설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는 한국천문연구원 광학천문본부 김상철 박사와 함께 거대 망원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망원경은 어떤 것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학망원경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광학망원경은 크게 볼록 렌즈를 대물 렌즈로 사용하는 굴절 망원경과 오목거울을 주경으로 사용하는 반사망원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마추어 천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지만 연구용 천체망원경은 크기가 거대해서 볼록 렌즈를 지름 1m보다 크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오목거울을 사용하는 반사망원경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망원경의 크기는 굴절 망원경의 경우에는 대물 볼록 렌즈의 지름을 말하고 반사망원경의 경우에는 주경인 오목거울의 지름을 말합니다. 경통의 길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망원경은 경북 영천 보현산 정상에 있는 1.8m 망원경인데요. 제가 먼저 10,000원짜리 지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갑자기 10,000원짜리 지폐를 설명하신다고요? 네, 10,000원짜리 지폐를 보시면 앞면에는 세종대왕이 계시고 뒷면에는 임금님이 정사를 보시던 편전 병풍 그림인 1월 오봉도가 있습니다. 왼쪽에 달이 있고 오른쪽에 붉은색 해 그리고 5개의 봉우리를 보실 수 있는데 저희는 이 5개의 봉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5개의 행성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역법의 기초를 묘사한 우주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주의 축소판이다. 네, 뒷면에는 우리나라의 과학적인 우수성이 강조되어 있는데요. 과거와 현재 천문학 상징물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국보 제228호인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배경으로 사용되었는데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우리나라 천문과학유산 중 최대 걸작품입니다. 고구려 때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나라 밤하늘의 별자리를 가로 1.2m, 높이 2m의 커다란 돌에 석각으로 새긴 천문도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는 천체 관측기기인 국보 제230호 혼천의가 있고요. 오른쪽 아래에 현대 과학을 상징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망원경인 보현산 천문대 1.8m 망원경이 있습니다. 망원경의 거울이 지름이 1.8m, 즉 웬만한 성인 남성의 키 정도이니까요. 망원경 자체 그리고 돔의 크기는 훨씬 크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을 말씀드리면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은 미국에 있는 캣이라는 망원경인데요. 똑같이 생긴 2대의 망원경으로 이루어진 쌍둥이 망원경이고 주경의 지름만 각각 10m입니다. 정말 큽니다. 그러네요. 아니, 10,000원짜리 지폐에 과거와 현재의 첨단 우주과학이 녹아 있었네요. 앞서 보현산 천문대에 있는 것과 같은 광학망원경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외에도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와 울산대학교 캠퍼스에 전파망원경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앞서 설명해 주신 광학망원경과 전파망원경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이것은 천문학자가 우주를 관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인 빛의 성질과 관련이 됩니다. 빛은 에너지와 파장의 차이에 따라서 형태가 다양한데요. 에너지가 가장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면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좁은 영역인 가시광선을 저희는 광학 이렇게도 부르는데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가시광선의 빛은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색 이렇게 7개 색으로 나누어집니다. 무지개 색이죠. 그렇죠. 이 7가지 색 중에 보라색의 에너지가 가장 강하고 빨간색의 에너지가 가장 약한 쪽에 해당합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여기까지밖에 볼 수 없지만 보라색, 한자로 자색의 바깥에도 빛이 있는데 이것을 자외선이라고 하고요. 예. 빨간색, 한자로 적색의 바깥에도 빛이 있는데 이것을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자외선이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크게 되니까 피부가 자외선에 심하게 노출되면 화상을 입거나 피부암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작은 적외선을 다른 말로는 열이라고 하는데요. 야간 투시경이나 적외선 찜질기 같은 곳에서 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주에서 오는 이 다양한 빛은 지표면의 우리 눈에 도달하기 전에 지구 대기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감마선, X선, 자외선, 적외선은 흡수가 되고 가시광선과 전파만 지표면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맨눈으로 그리고 망원경이 발명된 이후 광학망원경으로 천문학을 하게 되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전파 망원경을 이용하는 전파 천문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나머지 파장의 빛, 즉 감마선, X선, 자외선, 적외선으로 만약에 우주를 관측하고 싶다면 이러한 파장을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을 만들고 우주선에 실어서 대기권 위에 궤도에 올려야만 하기 때문에 이 파장에서는 우주 망원경으로만 관측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광학 망원경의 경우에는 주변 빛에 의한 광공해 그리고 기상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주로 높은 산 위에 건설하는데 때로는 대기의 흔들림을 피하기 위해서 허블 우주망원경처럼 광학망원경조차도 우주에 띄어 올리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망원경에서 다 똑같은 건 줄 알았는데 그 차이를 아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천문대로 뭐 유명한 곳 하면 뭐 하와이 빅 아일랜드에 있는 섬에 있는 것이나 뭐 칠레 아카타마 사막에 있는 천문대를 들 수 있을 텐데, 자, 이 지역들이 이제 천문대를 건설하기 좋은 조건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천문학자가 우주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주의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방향을 관측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구는 공처럼 구형이면서 축을 중심으로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적도 위쪽에 북반구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절반인 북쪽 하늘만 볼 수 있고요. 적도 아래의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반대쪽 하늘인 남쪽 하늘만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온 하늘을 다 관측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북반구의 한쪽, 남반구의 한쪽, 그래서 총 2군데의 망원경을 설치해야만 온 하늘을 관측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북반구에서는 태평양 한가운데 섬에 있고 대기 현상을 상당히 피할 수 있는 미국 하와이에 있는 마우나케아 산이 천문 관측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고요. 네. 남반구에서는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높이가 약 6,000m 정도 되는 산들이 병풍처럼 길게 늘어서 있는 안데스 사막 서쪽에 있는 칠레의 땅, 건조한 아타카마 사막의 여러 장소가 천문대 건설의 최적지로 아주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특히 칠레의 경우에는 고도가 워낙 높고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천문대로서 최적지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 칠레는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부터 이러한 땅들을 선진국의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땅값을 받는 대신에 모든 망원경의 관측 시간 10% 그리고 자국 노동자 채용을 자기들에게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 덕분에 선진국들이 굉장히 많이 칠레에 초대형 망원경들을 건설했는데 이러한 최첨단 초대형 망원경들을 칠레 사람들이 마음껏 이용하면서 자국의 천문학 수준을 상당히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칠레가 국가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과학 영역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광업이나 극지연구와 함께 천문학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있는 망원경들은 광학 망원경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광학 그렇군요. 망원경이죠. 네, 북반구의 하와이 또 남반구 칠레에 있는 망원경을 통해서 온 하늘을 관측할 수 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도 칠레의 라스 캄파나스 천문대에 있는 차세대 망원경이죠. 거대 마젤란 망원경 국제 공동 건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남반구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먼저 이 거대 마젤란 망원경을 영어로는 Giant Magellan Telescope, 그래서 약자로 GMT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네. 북반구에 있는 우리나라가 남반구를 선택한 것은 북반구 하늘과 남반구 하늘을 모두 관측하겠다 이러한 목적 외에도 남반구만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은하의 중심부가 남반구 하늘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은하에 가까이 있는 유명한 2개의 위성 은하가 있는데 대마젤란 은하, 소마젤란 은하 이들이 바로 남반구 하늘에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 그럼 말씀하신 그 거대 마젤란 망원경 GMT 망원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망원경인 1.8m 보현산 천문대 망원경을 건설한 것은 1996년이고요. 네. 그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망원경이었던 것은 충북 단양 소백산 천문대에 있는 61cm 망원경인데 이것은 197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예. 이 소백산 망원경은 단군 이래 일제 식민지를 거친 이후에 이 땅에 최초로 만들어진 연구용 망원경이 바로 이 61cm 소백산 망원경이었습니다. 예. 미국의 경우에 천문학의 최전선에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은 1928년에 2.5m 망원경을 만들었고 네. 1948년에는 5m, 1993년에 10m 망원경을 만들었는데 격차가 좀 벌어지죠. 이미 예. 기술이 발전됐었군요. 그렇죠. 자연과학은 자연을 실험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실험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천문학자에게는 천문대가 바로 실험실입니다. 선진국들은 1 내지 2m의 소형 망원경을 먼저 만들고 그 이후에 4 내지 6m의 중형 망원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8 내지 10m의 대형 망원경을 차례대로 만들면서 우주를 깊이 이해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진국들이 25 내지 39m 정도의 초대형 차세대 망원경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예. 한국은 1996년에 1.8m 망원경을 완공하고 그 이후에 1990년대 말에 4 내지 6m의 중형 망원경을 만들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IMF 사태로 그 맥이 끊겼습니다. 무산됐군요. 그러다가 2000년대 말 다시 2010년대 정도에 다시 우리나라가 궤도에 올라서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이제 25m 지름의 거대 마젤란 망원경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8m와 25m의 간극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학문의 순조로운 발전이 그리고 인력 양성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간극을 해결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고요. 작년에 2018년에 8.1m 지름을 가진 쌍둥이 2대의 망원경의 재미니 천문대 회원으로 비로소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4 내지 6m 크기의 망원경도 여전히 필요하고 이 필요성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현재 이 정도 조합만으로도 세종대왕 시절에 조선이 전 세계에서 두각을 드러냈었는데 저희들도 현대 대한민국의 두각을 이 정도 망원경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보현상 망원경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는 있지만 소형이다 보니까 그동안 학술적인 한계는 있었을 텐데요. 네. 자, 이를 재미니 천문대와 또 거대 마젤란 망원경 공동 운영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녁이죠. 노벨 생리의학상 발표를 시작으로 내일은 노벨 물리학상, 9일엔 노벨 화학상이 발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한 번도 배출하지 못했는데요. 수많은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해낸 노벨 선진국의 저력은 무엇일까요? 최소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몸속에 필요 없는 물질을 스스로 제거하는 자가포식 연구로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일본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 과학자들이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효모 연구에 40년 외길을 걸은 것이 노벨상 수상의 원동력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Originality is very important for Nobel Prize. Competition is one of the driving force of the science, but that's not the only driving force of science. Curiosity, and if you want to know something, that's the most important. 여기에 기초과학 연구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정부와 한 분야에 집중하는 일본인 특유의 장인 정신도 노벨상의 원천으로 지목됩니다. Some basic research money and some freedom. That's all. That's the most important. Other basic broad field, you cannot get support. That kind of the situation is very bad. 단백질 구조 분석으로 광합성 원리를 밝혀내 1988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로버트 후버 교수. 노벨상 수상자 19명을 배출한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생화학 연구소장을 역임한 후버 교수는 노벨상의 비결로 연구의 자율성을 꼽습니다. Max Planck model is to give the researchers their complete freedom. Yes, freedom and good
support. 또 젊은 과학자들이 국가의 가장 큰 자산이라며 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Support him or her and help perhaps to stay in academia, but not all of the students can stay in academia. So there is a career also in outside academia in industry. 지금까지 노벨상 과학 분야에서 독일과 일본은 각각 70명과 23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창의력을 겨루는 대회인 세계 청소년 올림피아드가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4번째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해외 16개 나라 청소년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발명 왕중왕전, 창의력팀 대항전 등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회 그랑프리 대상은 태국의 패러렐 팀이 차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경연과 더불어 나라별 장기자랑 등 문화 공유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주식회사 한화토탈 한재혁 수석연구원과 주식회사 P&T의 김준섭 대표이사가 10월 엔지니어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한재혁 수석연구원은 농업용 필름이나 전선 피복에 사용할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소재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해 우리나라 석유화학 분야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준섭 대표이사는 광합 필름이나 2차 전지 소재를 가공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국산화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 현장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매월 수상자를 선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이 소득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일수록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건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검진을 통해 암이 확인된 경우에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정작 지원이 필요할 때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건강검진, 건강보험료를 내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10명 중 7명이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낮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검진 받는 비율이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의료수급권자의 건강검진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데도 생활이 빠듯하고 여유가 없다 보니 건강검진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건강검진 받으러는 아직도 한 번도 안 갔죠? 안 갔지요. 그것도 받아야 돼. 지금 나이는 자꾸 먹고 내가 나이가 지금 사서 76이거든.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도 소득에 따라 건강검진 수급률에 차이가 났습니다. 영유아 검진과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검진, 암검진에서 중위소득 이상에서 높은 수급률을 보인 반면 하위소득에서는 수급률이 낮았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수급률이 소득에 따라서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인데요. 이는 소득의 양극화가 의료의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급률이 낮아지게 되면 암 환자 지원에도 사각지대가 생기게 됩니다. 국가 건강검진을 통해 암이 확인된 경우만 국가 지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이 가장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저소득층이 받는 경제적 타격이 더 큰 만큼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건강검진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한 주간 화제 뉴스를 뽑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지난주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과학 뉴스는 어떤 것일까요? 5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우주에 정말 생명체가 존재할까요? 과학자들을 비롯해 많은 이들의 오랜 궁금증을 풀 날이 곧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한 과학자가 내후년 중반이면 화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확답을 얻을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인류가 이런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혁명적인 발견에 앞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소식, 바로 강아지용 구충제 파나쿠어인데요. 이 약으로 암을 치료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논란은 시작되었습니다. 약을 둘러싼 근거 없는 이야기가 확산하면서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위험은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이례적인 품귀 현상까지 몰고 온 이번 사태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들의 마음을 또 한 번 다치게 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복판에 있는 고층 건물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한 남성. 프랑스의 스파이더맨으로 불리는 이 남성은 당국의 허가도 없이 건물의 39층 높이 약 153m를 올랐는데요. 그는 남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도전이었다고 해명했다고 하죠. 하지만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무모한 도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즐거움까지 한순간에 앗아갈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높은 곳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 통한 걸까요? 이번엔 브라질에서 2명의 마술사가 4시간 넘게 공중부양에 성공하면서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광경에 시민들은 물론 전 세계인의 이목이 쏠렸네요. 흔히 과업 후 기억이 나지 않는 현상을 두고 필름이 끊겼다 혹은 블랙아웃이라고 하죠. 그런데 관상용 꽃의 한 종류인 수국 추출물이 이런 현상을 막아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눈으로만 보고 즐겼던 수국의 재발견에 수많은 애주가의 관심이 집중된 까닭일까요? 수국의 숨겨진 효능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이번 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핫5였습니다. 환경오염의 주범 가운데 하나인 플라스틱 제품을 회수해 폐기 처리하는 것은 세계의 모든 대도시가 안고 있는 큰 과제입니다. 관광도시 이탈리아 로마에선 플라스틱 병을 지하철역 내 기계에 버리면 대중교통 티켓으로 보상해 주도록 해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플라스틱 물병을 로마 지하철역에 설치된 재활용 기계에 넣고 있습니다. 이 기계의 스크린에 들어간 플라스틱 물병 수에 비례해 금액이 나타납니다. 재활용 기계 앞에 승객들이 줄을 섰습니다. 하나같이 플라스틱 물병을 잔뜩 담은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승객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병 한 개에 5센트, 65원 정도를 전송받는데 이를 모아 교통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빈병 30개를 기계에 넣으면 지하철을 한 차례 타거나 환승을 포함해 100분 동안 로마 시내 모든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Finalmente a Roma si buttano le bottiglie di plastica, invece di abbandonarle in giro si buttano all'interno di cose che sono apposite, perché la differenza da Roma è problematica. 세계적인 관광도시 로마는 수많은 관광객과 300만 시민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와 이들에 대한 관리 소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a la situazione è abbastanza disastrosa. Roma finalmente, grazie all'Europa, nel 2012 ha chiuso la sua discarica di Malagrotta, che inghiottiva l'80% dei rifiuti prodotti in questa città, ma in questi anni non è riuscita da una parte a fare una seria raccolta differenziata. 대중교통 티켓으로 보상해주는 친환경 플라스틱 재활용 기계가 로마 3개 지하철역에 설치돼 1년 동안 시범 운영에 들어가면서 큰 호응을 받고 있지만 로마시가 환경 선진국의 주요 도시를 따라잡기에는 갈 길이 멀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지난 4월 3일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5G가 상용화됐는데요. 하지만 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 문제나 품질에 대한 불만 등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네, 오늘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는 5G 이동통신의 서비스 현황과 개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네, 5G 이제 서비스가 상용화가 된 지 이제 6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그렇죠. 자, 연말까지 가입자가 뭐 50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전망이 어떤가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제 2019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가지고요. 전체 5G 이동통신 가입자 숫자는 약 279만 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9월 9일부터는 300만 명을 넘어섰고요. 네. 이런 분위기면 연말까지 한 500만 명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갤럭시 노트 10이 출시된 8월을 제외하면
매월 한 50만 명 정도 늘어나는 추세였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전망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아시다시피 이 5G 이동통신이 좋아서 가입한 사람들보다는요. 이 통사의 마케팅 때문에 5G를 선택한 경우가 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5G가 처음 상용화 됐을 때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서비스 끊김 문제, 그리고 그렇죠. 또 4G와 속도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이런 불만도 있었고요. 네. 이런 통화 품질 문제가 지금은 좀 개선이 됐나요? 솔직히 5G 초기 통화 품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5G 기지국이 모자라서 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적었고요. 기지국이 모자라니까 자주 이제 LTE로 전환됐는데 그때 인터넷에 끊기는 일이 좀 자주 발생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라고 보면 저는 5G 네트워크 품질을 물으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용자분들이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있다라고. 보살이 돼야 한다 이런 뜻인가요? 네, 사실 이 기지국은 늘긴 늘었는데 네트워크 품질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안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5G 모드로 해놓고 다니다 보면 인터넷이 끊겼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좀 빈번히 받게 돼요. 이것 때문에 이 5G 요금제를 쓰면서 아예 LTE 우선 모드로 해놓고 다닌 분들도 꽤 많거든요. 몇 번 당해보면 굉장히 좀 화가 난다라고 하시는데요. 다시 말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 모자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개선 사항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렇다면 이 5G 기지국은 얼마나 늘었나요? 과기부에서 내놓은 이 장소별 5G 기지국 구축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19일 기준으로 봤을 때 9755개 기지국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 4월에 한 46,600개의 기지국이 있었던 걸 생각하면 2배 정도 늘어난 셈인데요. 늘어나긴 했지만 이 LTE 기지국 숫자가 80만 개가 넘어요. 그리고 최소 전국 평균 기지국 숫자를 통신회사당 대략 12만에서 15만 개 정도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보면은 아직 많이 모자라다 할 수 있겠죠. 특히 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과 이 실내 기지국 숫자가 굉장히 부족한데요. 지난달 기준 옥내 5G 기지국은 불과 898개로 전체 5G 기지국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사실상 좀 탁 트인 곳에 있는 실내가 아니면 실내에서 5G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는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촘촘한 기지국 구축이 필요할 텐데 연말에 좀 기지국이 많이 건설이 되면은 이런 문제가 나아질까요? 안정성은 지금도 좀 많이 좀 나아졌고요. 연말엔 당연히 더 나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지역이나 실내 기지국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될 예정입니다. 초기에 내세웠던 목표가 2023년까지 약 18만 기지국을 이제 건설하는 건데요. 이 기간도 좀 더 단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NSA 방식이라고 불리는 이 LTE 네트워크와 장비를 공유한 방식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 3.5GHz 대역만 쓰고 있기 때문에 5G 네트워크가 처음 내세웠던 좀 빠른 속도, 저지연 등의 특징은 당분간은 완전히 누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지난 2일이었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5G 서비스의 어떤 부실 상용화를 비판을 했는데 자, 이유를 들어보니까 현재 5G 스마트폰이 앞으로 구축될 28GHz 대역 기지국과 연결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이 5G 이동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3.5GHz와 28GHz 두 가지 전파 대역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출시된 5G 스마트폰 중에서는 이 28GHz 대역을 쓸 수 있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아직은 이 28GHz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은 좀 만들 수 없는 좀 그런 상태인데요. 해당 주파수를 지원하는 부품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내년에 좀 나올 예정이거든요. 다만 28GHz 대역을 지원하는 기지국은 설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이 주파수를 지원하는 기기와 서비스가 일부 좀 상용화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5G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3.5GHz만 대역만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지금 5G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에게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좀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 3.5GHz 대역을 중심으로 좀 전국망을 만들고요. 이 28GHz 할 수 있는 좀 유동 인구가 많거나 아니면 좀 스마트 공장 등 필요한 좀 일부 지역에만 이제 설치하는 것이었거든요. 당장은 이 28GHz를 보조 용도로만 쓰겠다라는 거죠. 다만 28GHz가 가진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진짜 5G 네트워크 서비스 같은 거는 이 28GHz 같은 초고주파 대역에서 제공해줄 수 있는 속도거든요. 이 대역에서 데이터 속도는 지금 5G보다 한 3, 4배 정도 좀 더 빠릅니다. 또 속도가 빠른 대신에 멀리 가지 못해요. 그래서 전보다 더 많은 기지국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단 이 3.5GHz 중심으로 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 한 2022년에서 2023년 정도까지는 계속 이어질 듯하니까요. 현재 5G 스마트폰 쓰신 분들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장의 문제는 없지만 28GHz 대역에서 쓸 수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뭐 그래도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하면서 얻은 성과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상 한국이 이 5G 네트워크 서비스의 약간 중심 국가처럼 좀 비추게 됐습니다. 다른 나라가 대부분 2020년부터 상용화 예정이지만 한국은 굉장히 일찍 했고요. 주요 통신사가 다 했고요. 그다음에 전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벌써 가입자가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나쁘게 말하자면 전 세계를 위한 5G 베타 테스트 국가가 됐다라고 봐도 좋은데요.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연합회인 이 GSMA랑 고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9년 6월까지는 전 세계 5G 가입자의 77.5%가 한국인이었습니다. 미리 실적을 쌓은 덕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2, 4분기에 세계 이제 5G 장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할 수 있었고요. SKT에서도 이동통신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이동통신사에 이 5G 네트워크 기술을 수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 5G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러 해외에서 많이 견학하러들 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시범 케이스가 아직은 한국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한마디로 한국이 선두주자이자 시험대라는 얘기인데 다른 나라 현황은 어떻습니까? 2019년 7월 기준으로 했을 때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 5G를 상용한 나라는 총 17개 국가가 있습니다. 한국, 미국, 영국, 호주 등이 있고요. 여기에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이 이제 내년에 상용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같은 경우는 2019년 10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상용화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5G 네트워크는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최근 글로벌 데이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5G 마켓에 대한 보고서를 좀 내놨거든요. 여기서 2024년까지 전 세계 가입자가 약 15억 명이 달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시아 가입자가 약 10억 명이 달한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중국에서 5G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5G 스마트폰이 나오면 다른 나라도 더 빠르게 보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관련 콘텐츠 생태계는 좀 더 천천히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 보급될 것은 이제 LTE보다 빠른 속도를 앞세워서 뭐 VR이나 AR,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또는 아이돌 콘서트나 이 스포츠 경기를 다화면으로 중계하는 서비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준비가 많이 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뒤를 이어 이 5G 전용망 구축이 완료되면 스마트 공장이나 자율주행차, 원격 조작 로봇, 동식 통역 같은 좀 다양한 분야에서 쓰일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좀 시범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국내 5G 서비스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주파수는 국민의 재산인 만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망원경을 처음 만든 사람은 1608년 네덜란드의 안경 제조업자 한스 리페르헤인데요. 안경 렌즈 2개를 겹쳐보니 교회탑이 크게 보인다는 것에서 착안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네, 이후 요하네스 케플러가 굴절 망원경을 고안하면서 망원경의 좁은 시야를 크게 넓혔고 유리와 거울을 이용한 망원경은 전파, X선, 감마선, 열감지 망원경 등으로 발전해왔습니다. 네, 최근에는 파리의 카페에서 뉴욕에 있는 신문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사건 지평선 망원경을 통해서 최초로 블랙홀을 관측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죠. 인류가 관찰할 수 있는 세계의 한계는 어디까지일지 궁금해지네요.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